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할 주제는요. 제가 오늘 최근에 오늘도 그랬고 이 약간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빠지죠. 뭐 다우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것 같진 않은데 살짝은 좀 눌리긴 했네.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이거 하락 확인형 캔들 나왔는데 S&P 500도 하락 확인형 캔들 나오면서 좀 빠졌고 거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종목이죠? 네, 대장주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해가지고 마이너스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에서도 근데 제가 봐보세요. 이미 미리 경고해드렸죠. 이미 여기부터겠죠. 여기 언제부터? 꽤 오래됐다. 여기부터네. 한 7일 전부터 7일 전부터 뭐 과열 논란, 기술주, 차익 실현 본격화 이런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환율에 의한 거 또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이 경고에 대해서도 이야기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또 파월 AI 버블 이 3중고 이걸로 인해서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뭐 아니라 다를까 시장은 바로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그런 거니까 뭐 이건 다 아시는 거고 다만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돈가치 TV는 가치 투자 방송이니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죠. 그럼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뭐 성장주는 여기서 올라가 봤자 뭐 내가 돈 벌 수 있는 그 포지션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빠지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엔비디아에 내가 투자해봤자 지금 당장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엔비디아가 하락을 해야지만 돈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지라인이 오게 되면 반등 수익, 결국에는 박스권 매매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엔비디아가 빠지게 되면 당연히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엔비디아가 빠지는 게 이제 성장주가 좀 약해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 투자했을 때 지금 돈 벌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죠. 성장은 이제 멈췄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성장이 멈춘 건 아니에요. 성장은 해요. 성장하는데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가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쪽이라든지 이쪽에 투자 쪽에 돈 벌기는 쉽지만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거냐? 당연히 제가 뭐 경기 방어주 쪽으로 얘기했죠. 경기 방어주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인 게 뭐 필수 소비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얘기했죠. 뭐 아니라도 할까?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였죠? 뭐 정확하게 제가 예측해 드렸던 대로 헬스케어가 가장 많은 상승했습니다. 0.73%.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있어요. 그 헬스케어 같은 거 좀 같이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준비한 자료 같고 헬스케어는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헬스케어는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동안 헬스케어가 좀 빠진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 약값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미국에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죠. 빨리 약 값을 내려라. 약의 가격을 의약품 약 가격을 내려라. 그랬죠. 그래서 약 가격을 내렸어요. 근데 약 가격은 이렇게 천천히 내렸잖아요. 천천히. 빨리 낼 수 없으니까 천천히 내렸는데 주가는 급락했어요. 거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약 가격은 조금 내렸는데 주가는 많이 내렸다. 이거는 뭐예요? 너무 저평가됐다는 거죠. 만약에 약의 가격도 그러니까 약의 가격이라는 것은 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약 가격의 추이도 이렇게 주가 급락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빠졌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약 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주가는 더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만큼의 갭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약바이오주는 저평가된 상태죠. 뭐 아니라 할까?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만 보신 분들 말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섹터에 변화돼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딱 나왔잖아요. 헬스케어 그다음에 컨슈머 스테이플스 필수 소비주 쪽. 그렇죠.
이쪽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좀 가장 많이 하락한 부분은 세미컨덕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쪽, 정보기술 쪽이 좀 빠진 거죠. 성장주 쪽.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컨덕터는 마이너스 3%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투자 전략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장주 쪽으로는 올라갈 때마다 만약에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성장주 쪽이 100%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면서 90%, 80%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낮추고 익절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량을 어디다 사? 그 물량을 이제 제약바이주라든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쪽 경기 방어주 쪽 그쪽에 관련된 종목을 사시는 게 이제 왜냐면 얘네들도 매집한 이게 헬스케어가 최근에 물량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빠바방 치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집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그 차트의 기본 원리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상단에서 있다가 여기가 뭐 아담 패턴이다, 이브 패턴 간에 상단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천천히 빠져, 천천히 다시 올라가, 천천히 빠져, 다시 올라가, 천천히 빠져,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빵! 네, 주식을 그래도 최소 못해도 한 3년 정도 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거 기본 원리잖아요. 순간적으로 빵빵빵빵빵빵빵 때리죠. 이렇게 하다가 천천히 마치 여기서 빠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하다가 빵 떨어지죠. 여기서 이제 던지는 물량이 어디로 매집되겠어요? 당연히 뭐 제약바이오주라든지 경기방어주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빵 반대로 올라가죠. 지금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이게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눈에 보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눈에 보이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일반 투자자분들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호재성이라든지 단타 매매라든지 주로 그렇게 일시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니까 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노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본인의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매집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따라주신다면 그게 보이긴 하죠. 여하튼 간에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뭐 아니랄까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제약바이오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약가 대비 이거는 약가 대비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됐다? 너무 많이 빠져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저평가됐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크잖아. 그치? 그러면 주식의 원리 자체가 뭐예요? 주식의 원리는 내가 산 자리에서 내가 팔 자리의 그 차익 실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취업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 회사에 취업을 하시는 거 아니고 이 회사에다가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회사에 자원봉사를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돈을 벌시려고 해요. 돈. 그쵸? 그럼 돈 버는 원리를 아시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주가가 올라갔어, 떨어졌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돈 버는 원리로 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돈에 집중하세요, 돈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매크로죠, 매크로. 이제 거시경제 경제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경제 관점에서도 이걸 좀 말씀드렸죠. 이제 금리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내려오죠. 요거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요 약간 회색 계통 선은 기준금리거든요.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요때 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한 차례 몇 차례 이렇게 내린 적 있잖아요. 그때 내릴 때 보게 되면은 요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이 2년물이에요. 2년물의 그 고점이 살짝 내려오잖아. 그치? 지금 많이 내려오지. 근데 기준금리 빠진 거죠. 2년물은 아무래도 시장의 반응이 10년물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2년물이 빠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인 거고. 근데 금리 인하되는 부분은 왜 금리가 인하되는 거죠? 두 가지 관점이죠. 여기 올라갈 때는 연준에서 물가 관점으로 리스크 관리를 했잖아요. 그쵸? 경제에서. 근데 금리가 인하될 때는 어떤 관점으로 리스크 관리한다고 했죠? 노동시장. 근데 이 노동시장이 단순하게 노동시장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시장이 노동시장이니까 단순하게 노동시장 뭐 예전에 물가 지표였는데 그래서 어제 그 PC 지수 발표 있었잖아요.
PC 지수가 살짝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시간에 PC 지수 대해서 그렇게까지 언급할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야. 왜? 연준의 시각이 물가에서 이제 노동시장을 갔잖아요. 근데 노동시장은 되게 위험한 영역이 뭐냐면요. 노동은 이제 소비자의 영역이잖아. 소비자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득의 영역인데 내가 월급이 줄어든다든지 만약에 내가 해고가 된다고 한다면은 내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라든지 경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생산성은 줄어들 거고 기업들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경제 GDP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여기 금리 기준금리 올릴 때는 물가 상승 때문에 올렸지만 네,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는 노동시장 안 좋아지고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은 네,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죠? 이게 트리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집권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앞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성장주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평가에 의해서 미래 가치에 의해서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 이제 방어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주는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은 그런 거죠 있잖아요. 필수 소비재는 내가 반드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다 하더라도 돈이 일전만큼 없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돈이 예전보다 많이 없더라 하더라도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될 부분이 이제 경기 방어주 필수 소비재 쪽 아니겠습니까? 의약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죽으면 안 될 거냐. 내 목숨이 유지돼야지 뭐 돈을 벌든지 말든지 할 거냐. 그러면 의약품이라는 게 내가 사치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의약품을 살지게 여러분들 재미로 의약품 사지는 않잖아. 내가 살고 싶어서 내 목숨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반드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약품은 필수 소비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네, 의약품은 이제 필수 소비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약가 가격이 하락한 건 있지만 너무 약가 가격 대비에 너무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좀 돈이 쏠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그 대신 그런 건 있죠. 그 대신 이 경제라는 것이 부지불식간의 움직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또 나중에 또 올라갈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 살짝 빠지잖아요. 또 빠지다가 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또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아마 그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살짝 지금 더블탑 나왔잖아요. 그건 더블탑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살짝 빠지잖아. 빠지다가 연준에서 그 9월에 중순인가요? 그때 FOMC 통화 회의 결정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금리 인하할 거 아니야. 0.25%라도 인하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금리 인하하게 되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그게 할인율이잖아. 금리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주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오겠죠. 그러면 다시금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은 그동안 빠진 거 다 잊어버리죠. 그동안 다 빠진 거, 이거 왜 빠졌어?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면 또 좋아라 또 하긴 하죠. 이게 항상 그렇죠. 사람의 심리의 영역이라서. 여하튼 간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또 반대로 의학과 쪽에 살짝 오다가 다시 또 빠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는 뭐 다 아시긴 하겠지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뭐 이렇게 왔다가 뱅뱅 놀아. 이거 별로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느끼는 그 충격은 별로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서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언제 여러분들이 크게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약간 빠졌다 다시 올라올 거야. 그리고 여기서 뱅뱅 놀 거야. 그래서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막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약간 약세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빵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거 아시죠? 아까 이야기하죠. 순식간에 빠집니다. 순식간에 완전 폭포수처럼. 그러면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죠. 이거 난리 났다 뭐 엄청나게 뭐 갖다다 막 붙일 거겠죠. 근데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이제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개인들한테 다 물량 떠넘겼기 때문에 끝난 거 그때는. 지금은 뭐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가 9월달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빠졌다가 이런 데서 지지한 다음에 다시 또 반등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문제가 발생할 거냐. 진짜 이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때. 근데 미국 경제는 언제 안 좋아지냐.
지금은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은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보시긴 하셨는데 미국의 그 문제는 지금 노동 시장이 둔화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고율도 높지 않고 채용률도 높지 않아. 근데 어느 순간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해고율이 올라갔어. 근데 해고율은 또 왜 올라가나요? 해고율은 우선은 AI 버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면 AI 버블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선은 AI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AI라는 영역이 어떤 부분이 있죠? 사람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 기술적 한계란 영역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건데 그것보다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사람의 을 대신해 가지고 또 로봇도 발전하고 있고 로봇이 또 기계에다가 AI도 하고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더 이상 뭐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벌이도 안 좋았고 그러면 이제 AI는 더 기술이 약간 더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AI 대신 뭐 사람 대신 AI를 활용하면 더 좋을 거고 그러면 뭐 그런 관점을 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경기도 좀 둔화되고 하니까는 사람을 이웃때 해고하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채용률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게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해고율을 높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실업률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실업률이 왜 올라가느냐? 뭐 채용률이 안 올라가잖아. 채용률이 정체되어 있잖아. 그러면 해고율이 증가하면 당연히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순고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순고용이 증가하는 게 순고용이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그럼 실업률이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에 영향을 주느냐? 그거는 이제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그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그 이거 다 이야기 해드린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약간 좀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게 금리거든요. 기준금리의 움직임인데 이 일본의 거품 경제가 1990년대쯤인가 이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이 2000년대에 있었죠. 그리고 금융위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2008년대에 있었고 뭐 코로나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 빠질 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금리가 순식간에 빠져버립니다. 빵빵빵빵 이렇게 떨고요. 지금은 그나마 경제가 좋으니까는 미국 경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니까 0.25%포인트 좀 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연준에서 1.0%포인트 빼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기준금리 뚝뚝뚝 떨어져요. 뚝뚝뚝. 그 얘기는 뭐 경제가 폭망했다는 소리예요. 그나마 0.25%포인트 뺀다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살짝살짝 가지만 이제 뭔가 AI 버블이라든지 그거 솔직히 AI 버블은 지금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현실적인 부분인 거고 우선 조금 이따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런 것들 붙고 미국 경제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AI 버블이 현실이 돼버리겠죠. 아마 AI 버블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게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건 돈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버는데 투자를 해버리고 있잖아. 근데 앞으로도 돈을 못 벌 것 같아. 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소비가 둔화돼 버리니까 기업이 생산해봤자 그래서 소비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2년물, 10년물이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된다. 그나마 지금은 2년물이 빠지잖아요. 진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여기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10년물인데 10년물이 2년물을 역전해 버립니다. 10년물이 더 빠져버려. 이거는 진짜 완전 폭망수. 그나마 지금은 금리 인하니까 2년물이 빨리 빠지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역 뭐라고 하죠? 역전이라고 하죠. 역전 인버티드 된 거. 인버스 된 거. 그래서 10년물이 2년물보다 더 빨리 빠지는 타임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완전 그건 이제 맛이 간 경제인 거고. 그나마 지금은 2년물이 10년물보다 미래 선제적으로 빠지니까 이거는 그나마 금리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한 의미만 좀 부여가 된 겁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은 이렇게 어차피 이제 이거 다 기본 사이클이잖아요. 모든 사이클의 기본이에요. 이거 금리에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동결 빠지고 인상 동결 빠지고 금리 인상 동결 빠지고 다 기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치고 올려잖아요. 그러면 동결 그 다음에 빠지고 폭망. 네, 그러면 뭐 이 사이클은 한 번도 네, 변한 적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거에 따른 거죠. 근데 이제 저기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도 좀 이야기한 것처럼 지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예. 왜냐면 지수가 그 지수로 관점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돈을 못 버는 관점이에요. 지수는 그냥 참고들 엄마 보시고 이거 언제 빠질 거야 그거 맞춰서 뭐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돈 벌 거가 중요한 거지. 주식의 목적은 앞으로 어떻게 빠질 거야 어떤 위험이 올 거야 그것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항상 주식의 목적은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돈 버는 관점으로 생각하세요. 예, 이게 언제 빠질까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 있게 나는 어떤 투자 전략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 것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돈 벌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런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현재 상황을 직시하시게 되면 내가 돈을 벌 방법이 나오긴 하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쏘리? 잠깐만. 멈췄어. 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지웁시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다 이야기해드린 거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더 이상 그만 이야기하고 이것도 다 얘기했으니까 그만 이야기하고 이제 AI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AI 버블이 왜 진짜 버블이 있느냐? 아까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AI 버블은 진짜 있어요. 그거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저는 거의 AI 버블은 100%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제 AI 버블 중에 가장 제가 이거 저번에 좀 자료를 요걸로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좀 애매한 자료였더라고. 그래서 약간 더 교차 검증해가지고 현실에 좀 더 가까운 자료 같다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닷컴 버블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가 닷컴 버블이잖아요. 닷컴 버블 때 폭락장 나온 거 아시죠? 엄청 올라갔다 폭락장 나온 거. 네, 지금 AI 버블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가 그 닷컴 버블 때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추정을 해가지고 좀 그래도 나름대로 최대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뽑아 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뽑아서 정립을 한 건데 예전에 그 닷컴 버블 때는 그 가치가요.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 여기 단위가 억인데 5천억 달러로 평가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것은 242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가 밸류에이션 가치하고 실제 매출하고의 그 이 갭 차이가 크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매출로 회귀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이 흐름이. 그러면 이제 이게 버블이잖아요. 이 사이의 갭이 자체가 버블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버는 것 자체는 242억 달러인데 5천억 달러로 평가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AI 버블은 또 뭐냐? AI 버블은 지금 3천억 달러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근데 실제로 매출은 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갭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AI 버블은 당연히 이만큼의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 버블이 꺼질 수가 있겠죠. 이거를 제가 좀 더 이렇게 프라이스 투 세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프라이스 투 세일 관점으로 좀 정립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매출 대비 해가지고 현재 밸류에이션 평가는 요거 보게 되면은 매출 대비 시장 평가는 닷컴 버블 때는 20.7배였어요. 20배라고 합시다. 뭐 7까지 할 필요 없고. 근데 20배였어. 근데 지금 AI 버블은요. 매출 대비 지금 투자 받고 있는 것이 30배입니다.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그러면 지금 평가 자체도 한 3배 아니 10배 정도 더 많은 거잖아요. 여기 20배니까 30배니까. 그러면 지금 AI 버블은 진짜 실제적으로 돈도 버는 게 없는데 그냥 투자만 지금 죽으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연준에서 금리 인하고 노동시장 안 좋아지고 경기 둔화되고 생산성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AI 버블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겠죠. 돈의 관점으로 보아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 되는 거면은 그리고 이거 제품 사이클이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요거를 외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사이클, 수명 사이클은요, 모든 제품에 다 해당됩니다. 제가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하고 그 종목들, 기업들을 분석하면서 해당 제품에 의해서 주가가 막 상승할 거래요. 항상 빠져요. 이거는 뭐 어떤 제품이든 어떤 산업이든 간에 타는 하나의 예외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면 AI도 마찬가지겠죠. AI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저는 지금 AI는 성숙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는 성숙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성숙기라면 당연히 세태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저는 세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세태기로 해가지고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제품이 완전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 근데 다시금 버전업을 하죠. 뭐 그 테크 쪽에서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전업이 이제 1.0이었으면 뭐 2.0으로 해가지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제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빠지긴 빠질 거예요. 예, 빠지긴 빠졌다가 다시금 네, 새로운 기술이 또 네, 융합이 되게 되면 AI 쪽에 그럼 다시 또 올라가긴 하겠죠. 그 대신 지금은 뭐 그동안 계속 질주한 영역은 네, 성숙기에 지금은 다 네,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앞으로는 뭐가 나올 거다? 예, 최소 못해도 세태기까지는 아니라도 세태기를 향한 네, 조정 정도는 나올 거다. 이 부분에서 예, 버블이 발생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또 예,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재도약을 할 수가 있긴 하겠죠. 재도하게 되면 다시 버전업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이 버전업이라는 영역은 뭐 단순하게 뭐 GPT 4 옴니에서 GPT 5가 됐어요. 이런 버전업 말고 혁신적인 버전업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혁신해야 돼, 혁신. 근데 지금은 AI가 혁신이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 지금 LLM 파운데이션 모델, 멀티모달 이 여기에서 더 혁신은 없고요. 오히려 그 인프라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전반적으로 산업 영역에 다른 산업 영역에도 네, 그 좀 긍정적으로 퍼질 거다라는 건 있어요. 당연히 그러긴 하겠죠. AI를 좀 활용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업무 효율성이 좋아지는 부분은 어떤 관점이냐면 기업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기업들이 AI를 도입을 했을 적에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AI를 도입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AI에다가 투자한 돈만큼 뽑아내지 못했다. 예, 오히려 AI가 업무에 좀 방해도 된다. 효율성이 그렇게 못 느낀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업에서 AI를 도입을 했을 때 기업 시스템에 AI를 접목했을 때의 효율성은 아직까지 그렇게 뭔가 ROI가 나오지는 않고 오히려 그 기업들의 직원들 개인들이 자기 업무를 활용하는 데서 거기 있었을 때는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뭐 생산성이라든지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업무로는 괜찮은데 이 ERP라든지 기타 기존 시스템하고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거기서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성은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느껴지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되느냐? 뭐 여러분들도 이제 AI를 쓰실 때 뭐 GPT 쓰시던 뭐 클라우드 쓰시던 뭐 제미나이 쓰시던 여러 가지 AI 쓰시던 간에 뭐 AI 써보신 분들 아시긴 하겠지만 되게 도움 되시죠? 엄청나게 도움 되시니까 당연히 다들 AI, 저도 AI 당연히 쓰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AI는요, 에이전트까지는 좀 힘들어요. 에이전트는 완전 대체하는 영역이잖아요. 에이전트라기보다는 현재 AI 수준은 파트너 수준?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수준인 거지 AI가 전면적으로 나서 갖고서 모든 것을 지금 대신해주고 있다. 예,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AI가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나중에는 발전할 수가 있긴 하겠는데 지금 순간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개인들이 사용할 때 나의 어떤 학습 효과라든지 나의 업무 효율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왜 AI가 기업용 시스템으로서는 아직까지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걸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현재 그 AI를 통해 가지고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 단계. 우선은 이제 가장 AI가 발전을 함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받고 있는 산업 섹터가 어디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엔비디아죠. 예, 엔비디아는 어떤 단위죠? 예, 반도체 패키징 뭐 여기 GPU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가 이제 프론트 단인데 맨 앞 단인데 여기가 이제 LLM 쪽이에요. 근데 LLM은 돈을 많이 벌고 있나요? AI를 통해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분들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기업 재무제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대표적인 게 사운드 하운드 AI 그거 보셨나요?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그 재무제표 보게 되면은 다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나마 저거 그 뭐죠? 매출 총 마진율인가요? 근데 그것만 좀 성장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뭐 시장의 어떤 점유율은 넓혀가고 있어요. 인프라적으로 다른 산업 분야에 AI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긴 하는데 투자금 대비 리턴 금액을 아직까지 뽑아내지 못했죠. 대부분 지금 여기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예, 프런트 단에 뭐 오픈AI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을 벌죠. 버는데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영역도 아니고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된 영역은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데는 어디죠? GPU야, GPU.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구분해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LLM 쪽, AI, 오픈 AI 쪽으로 돈 못 벌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돈 못 법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 못 벌면은 기업이란 것 자체가 이윤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뭐 자원봉사하는 예? 영역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재테크가 뭐 자원봉사하는 영역입니까? 예, 기업이 뭐 자원봉사예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근데 돈을 못 벌고 있으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평가에서 고평가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GPU는 돈 벌고 그 다음은 이제 서버 네트워킹 쪽 또 GPU 엔비디아 쪽 여기까지 또 갔죠. 예, 여기까지 좀 가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여기서 돈 벌죠. 근데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이제 요 엔드단 쪽 여기 반도체 쪽이 가장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그래서 뭐 SK하이닉스도 HBM 네, 메모리 납품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 SK하이닉스도 돈 엄청나게 벌었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면서 올라올수록 예, 앞단으로 올라오면서 돈을 덜 벌게 돼요. 지금 오늘 그 발표 나온 거 보니까는 레거시 시스템 여러분들 그게 있다? 뭐가 있냐면요 이게 AI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레거시 시스템 그러니까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뭐 RDB로 해가지고 ERP라든지 기타 등등의 기존의 그 해결할 땐 네, AI 저기 IT 시스템이 있잖아요. 구축되어 있는 거. 근데 그것을 AI가 대체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대체 못 합니다.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서 기존의 레거 시스템을 절대로 대체 못 해요. 예.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요번에 그 오늘 그 실적 발표라든지 오늘 그 주가가 좀 올라간다는 레거 시스템 여기 약간 RDB 쪽 있잖아요. 기존의 이제 IT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 뭐 기업 자동화를 위해서 여기가 또 오히려 AI하고 접목되면서 더 이런 회사들이 이런 솔루션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요거를 잘 알고 계죠. 여기까지 돈 벌어요. 근데 여기까지 돈 벌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쪽 여기도 돈 벌죠. 여기가 좀 많이 벌죠. 여기가 대표적인 그 회사가 어디죠? 마이크로소프트죠.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죠. 애저 하고 그 다음에 메타 이런 데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있죠. 여기는 돈 벌고 미들레어 API 쪽은 이게 LLM 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까지 이제 돈 벌기 시작하긴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기까지 오긴 할 건데 LLM 쪽으로 넘어오긴 할 건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돈 버는 곳 쪽은 네 여기에 말단 GPU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서버 네트워킹 쪽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레거시 시스템도 이제 돈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라클도 돈 벌잖아요. 예, 오라클도 돈 벌고 있고 그 대신 뭐 그렇게까지 뭐 예전보다 딱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장 많이 돈 버는 건 여기 GPU죠. 여기가 거의 뭐 마진율이 70%고
총이익 마진율이 70%, 영업이익이 60%대니까 이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요쪽 서비스가 애저 서비스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영업이익률이 30%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돈을 법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가 LLM 쪽이 좀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돈 못 벌고 여기서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 연쇄적으로 가치 사슬에 의해서 안 좋은 영향이 있긴 하겠죠. 이 프론트 단이 안 좋게 된다고 한다면, 그치? AI 쪽에서 돈을 못 벌게 되면 더 이상 확장을 못 하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 그 대신 뭐 그건 있어요. 뭐 피해를 가장 적게 받는 쪽은 엔비디아 쪽일 거예요. 엔비디아 쪽에 가장 피해를 적게 받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 AI 서비스 쪽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여기 가치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게 약간은 있긴 있죠.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 엔비디아의 그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의 성장률은 빠지고 있는 거. 그건 이제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긴 했죠. 여기에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매출의 성장률이죠. 근데 이거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엔비디아가 지금은 매출은 올라가더라도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성장률이 올라가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물론 좀 계속적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어느 정도 있긴 하겠죠. 근데 엔비디아의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그 매출 구조를 보잖아요. 대부분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이잖아요. 근데 어, 두 개 기업이죠. 두 개 기업.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이쪽에 의한 빅테크 기업에 의한 GPU 판매 매출이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뭐 클라우드 기업인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투자 여력이 더 이상 뭐 과포화 상태, 더 이상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구축해봤자 생산성이 돈을 버는 게 좀 낮아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GPU를 더 이상 구매를 할 필요가 없긴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도 매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뭐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그 알리바바에서 AI 칩 발표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AI 칩이 추론용 AI예요. 그게 이제 학습용 AI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중국의 AI GPU라든지 이런 반도체를 어 중국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중국에 대한 매출의 영역을 엔비디아에서 더 가져가야 되는데 그 시장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중국의 그 AI 반도체에 대한 자립도가 커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에서 가장 프론트 단에 해당되는 그 클라우드 기업들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실적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그 저기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매출이 줄어들다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엔비디아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년 있잖아요. 내년에는 그걸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뭘 줄이냐면은 데이터 센터에다가 캐펙스라고 하죠. 투자하는 여력을 좀 과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이전보다는 아예 없애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좀 지금의 그 투자 속도보다는 약간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뭐 많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또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그 AI 에이전트잖아요. 지금은 AI 에이젠틱 에이젠틱을 하면서 에이전트 시대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AI가 LLM이었고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이었고 그다음에 뭐 레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검색해가지고 알아서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레그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실시간 이제 데이터를 반영해가지고 답변을 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LLM이 AI가 검색했던 그 자료가 진짜 맞는 자료냐? 그렇죠. 그리고 그 자료가 맞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진짜 정답이냐? 이 자료 자체가 정답이 아니고 이게 오류가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내가 검색해서 갖고 왔던 그 정보들이 나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AI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AI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AI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은 이렇게 가죠. 지금은 이제 그냥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시장 포지션을 먼저 잡아야 되죠.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 오픈 AI가 왜 대중에게 선보이면서 대중에게 평가를 받았겠어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중의 인지도를 높임으로 해가지고 기업에 접목시켜가지고 AI 에이전트를 통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각각의 산업 분야에 뭐 테슬라 로보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 신약 개발할 때 AI 쓰고 뭐 방위 산업의 의사결정이라든지 드론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물류 그다음에 이제 기업 업무 자동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1차원 수준의 그 LLM 수준은 아니잖아요. 언어 증폭기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로 해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 형식으로 해가지고 대신 업무를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각 기업에 보급이 되고 있고 레거시 시스템 기존의 레거 시스템을 기반으로 가지고 레거 시스템에서 갖고 온 정보를 AI가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AI가 유저 인터 자연어로 해석을 해줘가지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게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AI 에이전트 시대입니다. 에이전트 시대이고 AI에서 근데 이것에 대한 어떤 AI 시대에서 AI 에이전트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것까지 좋아. AI 시대 뭐 LLM에서 멀티모달에서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그다음에 레그에서 그다음에 뭐 MCP인데 그건 뭐 어차피 저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 오케스트레이션 AI 오케스트레이션 포함되는 거니까 그건 떠들어댈 필요 없고 그냥 하나의 뭐 역할일 뿐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결국은 지금이 AI 에이전트 시대고 업무를 하려고 한다면 AI 에이전틱으로 해가지고 업무가 추진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막상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업무의 에이전틱화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 근데 그것 자체가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왜 나오냐면요.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개인들이 느꼈던 것은 내가 뭐 질문했는데 답변을 너무 잘해줘.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도 잘 분석을 해줘. 이것에 대한 어떤 판타스틱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을 그 기업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는 그게 안 맞아 들어가. 그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무직에 일을 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업무에는 똑같이 그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이 업무의 효율성을 느끼는 건 있어. AI가 진짜 판타스틱하다. 인간의 뭐 내구조를 그대로 본다 왔다. 이거에 대한 효율성을 느끼는데 전체적인 맥락 기업의 부서가 있잖아. 뭐 재무부서도 있고 뭐 연구개발하는 데 있고 영업하는 데 있고 뭐 마케팅 하는 데 있잖아. 이런 모든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로 정리하는 영역은 이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굳이 하는 게 이제 오케스트라는 AI라고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짜집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능해. 개인적으로 짤막짤막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해. 근데 그게 기업화돼 가지고 완전 총괄적으로 하나의 맥락으로 잡아가지고 뭔가 정보를 일괄적으로 올바른 판단의 결과가 내가 이제
그렇잖아요. 경영자가 항상 중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자. 그럼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끌어와 갖고서 하나로 해가지고 올바른 판단의 결과를 내야 되잖아.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AI가 가능하지 않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지 않냐면요. 아니 가능하긴 해요. 뭐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그게 진정한 LLM의 영역도 아니고 그게 진정한 AI의 영역도 아니죠. 그냥 그거로서는 그냥 엮어버린 거죠. 엮어가지고 끼어 편집하면서 붙여버린 건데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토큰 처리예요. 토큰 처리. AI가 기술적 한계가 토큰 처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토큰 처리가 뭐 100만 토큰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100만 토큰이다 뭐 1000만 토큰이다 상관없고. 예, 여기 있네. AI의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면 토큰 처리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AI에 대해서 깊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AI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여러분들 그 AI를 평가하실 적에 그 AI가 토큰 처리량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뭐 어떤 AI는 뭐 여러 가지 AI 종류가 있긴 하죠. 뭐 100만 토큰이 보통 100만 토큰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100만 토큰 처리한다고 하긴 하는데 맥락을 100만 토큰을 읽어가서 그것을 이제 추려내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맥점 뽑아내는 건데 이 100만 토큰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20만 토큰 정도입니다. 100만 토큰은 최대 맥시멈 100만 토큰 200만 토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처리량이 맥시멈을 보랬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5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5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뭐 200만 토큰이면은 뭐 40만 토큰, 뭐 100만 토큰 처리량이면 20만 토큰이라 이게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토큰 처리량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업의 데이터가 뭐 100만 토큰, 200만 토큰이 아닐 거냐. 그 토큰들 그 데이터를 다 끌어와야 될 거냐. 다 끌어와 가지고 하나의 문맥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 그거 갖다가 거기서 다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어줘야 되는 건데 답변을 내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갖고 올 건데. 근데 그걸 갖고 오는 게 저거죠. 메모리 방식으로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붙이는 방식인데 근데 그것은 그게 문제 해결 방법론은 아니죠. 문제 해결 방법론은 토큰에 대한 한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토큰이 200토큰 처리량이 200토큰이냐 300토큰이냐 이 처리량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한계가 있으면 한계에 의해서 그 정도 수준밖에 데이터를 못 끌어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정도 수준밖에 데이터를 못 끌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답변도 이상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도 초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초기에 제가 LLM을 잘 몰랐을 적에 토큰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왜 그게 문제가 발생하지? 그걸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토큰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자료만 AI에게 뭐 GPT 있을 거 아니야. AI에게 그냥 자료만 막 던져주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던져주면 얘가 알아서 다 이걸 요약 분석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 AI의 그 처리 토큰 한개 처리량이 100만 토큰이잖아요. 100만 토큰인데 제가 자료를 예를 들어서 120만 토큰 150만 토큰을 줬어. 그러면 나머지 50만 토큰을 처리를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AI는 50만 나머지 50만 토큰을 잘라버려요. 그냥 자동 삭제입니다. 자동 삭제. 처리를 못하고 그냥 처리할 수 있는 100만 토큰만 처리를 해요. 그럼 100만 토큰 근데 정보가 150만 토큰을 다 내가 분석을 해야지만 거기서 알짜 맥점을 뽑아낼 수 있는 건데 내가 던져준 것은 150만 토큰인데 거기서 100만 토큰만 분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올바른 정보를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토큰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기업들의 정보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개인들이 하시는 뭐 그 정도 뭐 문서 몇 장 수준은 아닐까 논문 몇 장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큰의 한계량 때문에 여기 있죠. LLM은 유한한 컨텍스트 윈도우 내에서만 추론이 가능합니다.
전체 맥락을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AI 근본적인 문제는요. 토큰에 대한 한계를 없애줘야 돼요. 그 토큰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 없애주나요? 사람은 토큰에 대한 한계가 있나요? 사람은 토큰에 대한 한계가 없잖아요. 사람 능력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무한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 근데 AI는 한정된 토큰량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의 두뇌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되죠. 본 떠가지고. 근데 지금으로는 인간의 그 피질에 있는 수많은 뉴런 신경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감각적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AI를 적용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업에 AI 적용하되면 각각의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각각의 부서들의 그 어떤 이제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건 레거시 시스템이에요. 레거 시스템에서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그 레거 시스템의 결과값을 갖고서 이거를 AI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 원본 데이터가 이게 AI로 바뀌는 게 아니라 레거 시스템에서 생산해낸 데이터를 갖고서 지금처럼 AI가 해석을 해주는 거라고요. 근데 이 해석을 해주는 게 계속 여러 가지 정보가 수만 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해석해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또 이걸 통합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럼 만약에 이 통합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100만 토큰을 넘었다 칩시다. 한계적 토큰을 넘었다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정보는 어떻게 해요? 잘려요. 자동 삭제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클라우드인가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 한계량의 토큰 수가 있습니다. 그 토큰 이상의 그 파일을 업로드 하잖아요? 해석 못합니다. 거부를 해버려요. 근데 GPT는 어떻게 하냐면 GPT는 뭐 100만 토큰이다, 200만 토큰이다, 300만 토큰이다 그냥 파일을 받아요.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 있냐면 GPT는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해 줄 것 같잖아. 근데 그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초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처리량이 100만 토큰 처리량이면 나머지 그 초과되는 토큰 있잖아요. 그 정보는 처리를 못 해요.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면 일부만 분석한 것 갖고서 토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은 이거 뭐 AI가 분석해줬어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큰에 대한 이 처리량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AI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그 AI는 토폴로지잖아요. 관계성에 의한 그 언어의 토큰에 의한 관계성에 의한 위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온톨로지죠. 온톨로지하고 좀 접목해가지고 쓰면 되는 건데 이 온톨로지가 접목하는 게 그 팔란티어가 기본적으로 온톨로지고 LLM은 AI는 토폴로지잖아요. 이 관계성의 영역이고 이건 주체성의 존재성의 영역인가? 근데 이 존재성의 영역 뭐냐면은 그거예요. 저거예요. 그 팔란티어 자체가 뭐예요? 팔란티어 자체가 그 레거시 시스템이잖아요. 레거 시스템에 뭘 올리냐면은 이게 팔란티어는 온톨로지잖아요. 그래 온톨로지인데 온톨로지에다가 그 토폴로지를 올리는 거예요. 토폴로지를 올려갖고서 단지 온톨로지를 토폴로지를 활용해가지고 LLM 해가지고 인터페이스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더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왜냐면은 LLM 자체가 AI 자체가 자연어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보는 데이터 말고 데이터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핵심적인 맥점을 뽑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온톨로지의 약점 중에 하나가 AI가 장점이 거잖아요. 핵심적인 맥점을 딱딱딱 구분해서 알려주나. 근데 기존의 레거 시스템은 그냥 정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해석은 누가 해죠? 해석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맥점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게 AI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팔란티어도 이렇게 하잖아요. 팔란티어도 레거 시스템에 그 온톨로지 시스템이 있고 거기 위에다 올려놓은 게 뭐예요? 거기다 올려놓은 게 토폴로지를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톨로지와 토폴로지가 연결됐으니까 이걸로 갖다 이제 온톨로지와 토폴로지가 연결되는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이제 팔란티어가 엄청나게 날아가긴 했는데 뭐 그거 말고라도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AI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용이란 말이야. 자연어에 대한 인터페이스용이고 뭐 기능에 대한 뭐 이제 여러 가지 AI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맥점을 잘 잡아야 되긴 하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기존의 네거 시스템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되죠. 그 대신 네거 시스템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 토큰에 대한 한계량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업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들이 와 그렇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사람에는 이 한계량이 없잖아. 인식에 대한 한계량이 없단 말이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가 좀 좋으신 분들하고 좀 똑똑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인데 뭐 사람이 머리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지식을 다 쓸 수 있는 게 이 한계량에서 뭐 써봤자 아인슈타인 10% 썼다고 하잖아. 그러면 아인슈타인 10% 썼는데 일반 사람들은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90%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없어요. 토큰에 대한 한계가 없는데 AI는 토큰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 100만 토큰, 200만 토큰, 300만 토큰이라는 한계가 있잖아. 이거 자체가 AI가 인간처럼 문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토큰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 토큰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미지로 하려고 해요, 이미지 정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맥락을 각각 부서 있잖아. 각각의 부서의 정보들을 이미지로 다 갖고 옵니다. 이미지 정보로. 그럼 이미지 정보가 기억이 되긴 하겠죠. 그 이미지 정보를 LLM을 해가지고 토큰화 시켜요. 자세한 걸로. 그러니까 먼저 큰 그림들이 있고 그것을 LLM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 제가 뭐 AI 강의할 때도 사람들 이제 언어적 사고를 하신 분도 있고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력이 있냐면 이미지 사고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예. 저만 이미지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이미지 사고를 합니다. 왜냐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에는 감각이란 게 있고 감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뭐 오감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각이란 것은 뉴런을 이야기해요. 뉴런이라는 것은 신경세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경세포에는 그 정보가 전달되는 화학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잖아요. 이온 신호로 바꿔주잖아요. 이온 처리를 해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꿔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모여있는 게 뭐죠? 그것이 모여있는 게 피질이잖아요. 그 피질이 있으면 피질에 뭐가 있죠? 피질이 있잖아. 피질에 이게 머릿속에 피질이 있죠. 몸에도 다 피질이 있어요. 피질인데 피질에는 뭐가 있죠? 피질 계층이 있죠. 피질 계층이 있고 피질 기둥이 있죠. 그 피질 기둥과 피질 계층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뉴런들이 있죠. 이 뉴런들이 피질과 피질 계층의 뉴런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여기에 뭐가 되면 여기서 입력 정보가 들어오죠. 감각의 수많은 여러분들의 몸에 온몸에 있는 세포들의 정보가 이 머리로 올라올 거네요. 머리 판단으로 정보가 온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 여기가 딱 때렸어.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정보가 여기까지 전달했을까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경세포의 모든 정보들이 머릿속으로 이 머리 뇌로 다 전달된다고요. 종합적으로 전달된다고. 전달돼가서 그러면 여기 수많은 피질들의 세포들이 있고 세포들의 뉴런들이 있는데 그 뉴런이라는 게 신경세포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그 세포들의 정보가 총합적으로 합해지는 영역이 있어요. 여기가 피질망이라고 하는데 이 피질 음이망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전기 신호로 들어온다고. 전기 신호. 그러니까 전기 신호라고 하니까는 뭐 전력 신호 그런 거 말고 그건 이제 전압 신호라는 거 한 거고 그건 이제 전류로 흐르는 거고 전기 신호라고 이온 신호라고 또 따로 있어요. 하여튼 전기 신호로 할게요. 그냥 전기 신호가 온다고. 전기 신호가 오게 되면 그 세포에 수많은 전기 신호가 오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파동이 된다고. 파동. 왜냐면 전기는 파동이잖아. 파동. 그러면 전기가 파동이 되면 전기 파동 자체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매칭이 되게 되면 언어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고 느낌하고 매칭이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이미지가 돼요. 이미지. 그러니까 피질이 있으면 누구나가 이미지 사고를 해요. 이미지 사고를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하는데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미지 사고예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 있잖아. 상상하게 되면 머릿속에 다 떠오르잖아. 어떤 그림도 떠오르고 여러분들 경험한 과거의 그 그림들도
다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언어로 뱉기 전에 머릿속에 이미지가 다 떠오르잖아요.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미지 사고를 그냥 평상시에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이미지 사고보다는 주로 이제 책을 읽는다든지 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 책을 보면서 논문 읽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언어적 사고가 좀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렇게 책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분들은 그 이미지 사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지 사고를 할 필요 없고 그냥 글을 읽는 것만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이미지 사고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한테는 누구나가 전기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 전기 신호에는 리듬이 있잖아요.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전기 신호가 이제 신경 신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가 이미지 사고는 한다고요. 이미지 사고를 못하는 사람 없어. 다 해. 하는데 누구는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언어적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특히 이제 책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은 이미지 사고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로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들 책이란 것은 남의 정보잖아. 남의 정보를 습득하신 분들은 사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 사고를 할 필요 없고 그냥 그걸 암기를 한다든지 자기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미지 사고가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미지 사고가 활성되어 있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경험한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미지 사고가 활성화되어 있죠. 왜냐면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복잡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냥 단순한 거 말고 나 지금 배고파요. 나 누구 만나고 싶어요. 나 지금 뭐 심리적으로 외로워요. 이런 것도 말고 이런 것들은 그냥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이거는 그냥 언어적 사고로 돼요. 단순한 거 뭐 나 저거 보니까 뭐 영화 보니까 너 감동스러워 이런 거는 되게 너무 좀 그렇잖아. 되게 본능적인 거잖아. 이런 것들은 굳이 이미지 사고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뭔가 복잡한 사고를 할 때는 수많은 정보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정보들이 언어로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요. 왜? 언어는 어차피 처음과 끝이 있어가지고 이게 순식간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복잡한 정보들은 이 그림이 만들어진다고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그렇잖아요. 누구나 이미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단지 그 이미지 상상력이 좀 활성화되어 있신 분이겠고 이미지 상상력이 하도 자기가 글만 읽어가지고 내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그 이미지 사고력이 좀 활성화 안 된 거고요. 그 차이인 것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왜 제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이미지 사고를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를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본떠서 만들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AI예요. AI. 처음에는 LLM을 통해 가지고 레이턴스 스페이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레이턴스 스페이스 만들다 보니까 토큰으로 인베딩 시켜버렸잖아. 토큰을 인베딩 시키니까 그 토큰 처리량이 한계가 있잖아. 뭐 최대 300만 토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GPT가 200만 토큰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성능이 좋아지면 300만 토큰 되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한테는 토큰에 대한 처리량이 그 한계가 없잖아. 사람은 그냥 무한정으로 들어오잖아요. 무한정으로 들어오잖아. 그리고 기껏 해봤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 그 내 역량에서 10%밖에 사용 안 하는 거.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LLM은 자체는 토큰의 한계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의 수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AI에 대한 효용성을 그렇게까지 잘 못 느끼는 거야.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인터페이스 수준이에요. 인터페이스로 해가지고 좀 더 뭐 내가 가독성 있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오케스트라라는 AI라든지 뭐 AGI라든지 뭐 AIS라든지 이 정도 수준은 못 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왜 개인은 굳이 많은 정보가 필요가 없잖아요. 뭐 기업들은 엄청나게 정보인데 지금 뭐 300만 토큰이라 200만 토큰으로도 충분히 개인들이 뭐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잖아. 근데 기업들의 정보는 엄청나게 많은 토큰의 양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처리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AI의 근본적인 한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기업들이 아직 AI 기업들이 있잖아요. AI 기업들이 돈을 버는 곳은 어디예요? 개인들한테 돈을 못 벌잖아. 개인들은 거의 대부분 무료 서비스인 거지. 기업들의 개인들한테 돈을 못 벌죠. 그러면 AI가 AI LLM 회사들이 돈을 버는 회사들은 어디냐면 B2B예요. B2B. 기업 대 기업으로 해가지고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지금 AI가 뭘로 가는 거냐면은 AI 에이전틱으로 가는 거야. 왜? 기업에다가 AI를 보급할 수 있을까? 그럼 기업에다가 AI를 보급하면 돈을 딱딱딱딱 또 따박따박 주잖아. 개인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개인들은 거의 대부분 무료잖아.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오픈 AI 그 사용자가 7억 명인데 그 중에서 유료 사용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무료 사용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벌 수가 있겠냐고. 그럼 결국은 AI는 B2B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B2B 서비스 하려면 어떤 서비스를 해야죠? 사람을, 노동자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거,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거. 예, 그걸로 가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지 기업한테 도움 될 거 아니야. 근데 토큰 처리량이 한계가 있어. 그건 당연히 어떻게 됐어.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토큰 처리량이 한계이기 때문에 긴 맥락에 대한 이해라든지 장기 스토리 유지가 어려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 이것도 있는데, AI가 또 뭐도 안 되냐면은, 그 경험이란 게 안 돼요. 메타인지라는 영역도 안 돼요. 뭐 메타인지 프로세스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 그 왜 안 되냐면 딥러닝이라든지 이게 위상이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을 했어? 내가 실수로 했어? 아, 그럼 나 이거 실수했구나. 나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인지를 하잖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잖아. 순식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잖아.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AI는 이 레이턴스 스페이스에 대한 임베디딩 된 값들의 위상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바뀌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경사각이라고 아시죠? 경사각이 다 바뀌어버려요. 경사각이 다 바뀌어버리게 되면 다른 의미의 영향을 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1년에 한 번씩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이제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보를 업데이트할 적에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서 실시간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야? 레그 시스템을 도입한 거잖아.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갖다 그 정보와 그 맥락의 정보하고 기존의 그 레이턴스 스페이스는 정보하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답변을 주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그에 있는 정보도 틀린 정보를 갖고 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혼돈된 정보만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냐면 원칙적으로 AI도 자기가 실수를 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발생했지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본인이 본인의 기억을 본인의 위상 있잖아. 본인의 위상 그 레이턴스 스페이스의 파라미터가 정보도 있잖아. 그것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럼 그게 안 되면 또 그것도 인간처럼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 그것도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건 되잖아. 그 레거 시스템은 어 수정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되잖아. 근데 AI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AI는 기존 시스템, 레거 시스템 위에다가 인터페이스용으로서 지금은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오리지널로 그 AGI라든지 ASI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러면 지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뭐 나중에는 나오긴 하겠지. 나중에는 뭐가 나오긴 할 건데 지금 당장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불가능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AI 버블이 있는 거잖아. 그런 기술적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기술적 한계가 있으면 결국은 지금은 이제 기업에 배포를 해가지고 B2B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소식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기업들은 이제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시스템에 그렇게까지 효율성을 못 느꼈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죠.
그냥 개인적인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고 그래서 그게 AI 그 기술적 한계가 지금 그 벽에 부닥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그냥 현재로서는 그냥 B2B로 갈 수밖에 없지. B2B로 가면서 그냥 영업망을 밀려가지고 그냥 돈을 버는 것밖에 가능하지 않고 기술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인공지능 자체가 그렇잖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아니에요? 기계로 만든 사람의 뇌구조라는 뜻이잖아. 기계화된 사람의 뇌구조잖아. 근데 실제로 제품을 뜯어보니까는 그냥 제가 AI를 이야기한다면 저거밖에 안 돼요. 언어 확장기, 언어 증폭기.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증폭기 수준인 거지 사람의 그 아티피셜 어? 어? 인텔리전스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현실이잖아. 그런 이제 토큰 처리량의 한계도 있고 스스로 이제 메타의 인지라든지 스스로의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영역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한계가 있으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겠지. 그럼 결국은 지금은 AI는 어떻게 가야 돼? AI는 기술적 관점으로 가기는 어려워. 뭘로 가야 돼? 이제는 이제 이제는 저기 뭐죠? 네임밸류로 가야지.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기업들, 오픈 AI라든지 뭐 다른 이제 AI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AI 시스템은 이제는 돈 벌러 가야 돼. 돈 벌러. 왜? 기술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니까. 그리고 레거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생산해 주는 거. 그거밖에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없잖아. 그러면 결국은 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기술은 다 뻗었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 올라갈 수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기술이라는 영역이 뭐냐면 혁신이라는 게 있어야 돼. 혁신. 단순하게 GPT 4 옴니에서 지금 GPT 5로 여러분들 느끼셨어요? 지금 GPT 옴니에서 5로 갔을 때 여러분들 대단하다, 혁신적이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오히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사용자 GPT 4 옴니를 사용한 그 사용자들이 아씨 GPT 5 올라서도 그 예전에 그 버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샘 알트만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GPT-5 자체는 이제는 혁신이 아니라고요. 다만 예전보다는 기능적으로 좋아졌다는 것뿐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AI는 혁신이 끝났어요. 혁신이 끝났다고. 혁신이 나오려고 한다면 진짜 지금 최소 못해도 토큰 처리량의 한계 이거 자체가 벤치마크로 활용되는 요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소가 되면 안 돼. 사람의 뇌가 무슨 토큰에 대한 처리량 한계가 어딨어. 이건 그냥 기계 입장에서 LLM의 한계적인 영역이지. 이게 왜 사람의 아티피셜 인공 그거하고 그런 방향이라고 왜 어떻게 이야기했어. 토큰의 처리량이 한계가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왜 한계가 있어야 되고 이게 왜 벤치마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야. 사람 자체는 토큰의 한계가 없는데. 무한대잖아. 아니 사람의 머리를 본떴다면서 그 사람이 머리를 본떴어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그리고 이거 자체가 기업에 적용했을 게 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말로는 저거 하죠. 뭐 MCP로 활용해가지고 뭐 오케스트라랑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긴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냥 엮어버리는 거지. 문맥을 엮어서 기억해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제 통합해가지고 답변을 해준 것 뿐인 거지. 그게 온전하게 LLM 자체의 그 한계 없는 토큰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 문맥을 뽑아내는 게 아니잖아. 전체 갖고 와서 다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전체를 갖고 와서 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원본 데이터가 500만 토큰이야. 그 500만 토큰을 그대로 한계 없이 갖고 와가지고 쭉 분석해가지고 답변을 준다고 한다면 최적의 답변이지.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계가 200만 토큰이면 200만 토큰에서 분석한 내용하고 또 100만 토큰에서 분석한 내용하고 이거 다 짜집게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분석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갖고서 답변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짜집기지. 하나로 봐야지. 맥락이 하나로 봐야지. 그래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이미지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에는 토큰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그 언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있어.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해. 선형적인 패턴이야. 사고력이 선형 패턴이라고. 여러분들 논문 쓸 적에 그거 다 선형 패턴이야. 선형 패턴. 근데 그 그래서 직렬 사고잖아. 근데 이미지 사고는요, 병렬 사고잖아. GPU가 왜 GPU겠어요? 그래픽 자체가, 이거 자체가 그 병렬 사고잖아. 근데 그래서 AI가 이 토큰 처리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지 사고를 시스템으로 만든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건 여담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요, 예전에는 그 뭐 논문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지. 지금은 저게 핵심이지. 지금은 이미지 사고 하시는 분들이 AI 시대에 딱 맞는 거지.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지 사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단지 자기가 그렇게 이미지 사고를 활성화시키냐 안 시켰냐 그 차이인 것뿐이고, 알잖아. 여러분들 다 스스로 이미지 그 머릿속에 다 떠오르잖아. 다만 이제 활성화 정도가 좀 다른 것 뿐인 거죠. 여하튼 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AI는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뭘 지금 추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추구하지. 아까 이거 보여드린 것처럼, 예, 기술적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오긴 하겠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가요? 지금 AI 에이전트로 가잖아. 옆으로 밀려. 그냥 다른 레거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용으로 AI를 쓴다고요. 이젠 아시겠지? 기술적 한계가 뭔지를 아시겠지?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고자 싶었던 거, AI의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게 지금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제가 얘기했잖아. 세 가지 관점으로 다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했어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제품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 대비 리턴 금액에 대한 ROI 관점으로 지금 해두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기술적 관점으로 토큰의 한계량과 그 다음에 이제 위상 정렬이 실시간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 최소한 그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럼 결국에는 기술적 한계도 있고 돈의 리턴 금액의 한계도 있고 제품 사이클에 대한 한계도 있으면 당연히 법을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AI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AI를 이렇게 밑바닥부터 공부하신 건 아니잖아. 그 기초부터 공부하신 게 아니니까 잠깐만 어떤 사람이 뭐 AI 좋대, 뭐 AI가 뭐 만능이래, 아티피셜 인공지능이래, 뭐 사람이 머리를 곧대로 본다 왔대. 그건 허상이고, 예, 허상이고. 예, 나중에는 극복하긴 할 거예요. 예, 사람은 뭐든지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극복을 하니까 기술적으로 극복하긴 하겠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지금 당장 안 되는데 리턴 금액도 없는데, 리턴 금액도 적은데 밸류에이션 평가 대비 거기다 경제도 안 좋아지는데, 그럼 당연히 지금 AI가 버블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적 문제도 지금 당장에 한계가 있고, 지금은 해결할 수 있어요? 뭐 기껏 해봤자 그냥 짜집기 하는 거잖아. 뭐 오케스트레이션 AI라고 가지고 짜집기 하는 거잖아. 그 짜집기가 그러니까 마치 저거와 똑같은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좀 말씀드려볼게. 이런 느낌이야. 여러분들 제미나이 써보게 되면 제미나이 좋다고 하잖아. 그래서 논문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료 주게 되면 논문 수준으로 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답변을 주잖아. 솔직히 논문이 뭐가 필요한데? 그 장문의 글이 왜 필요한데요? 내가 원하는 것은 결정이야, 결정. 내가 노동자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경영자라 생각해봐. 내가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뭔가를 잘했어 이런 거 보여주는 사람 말고, 나 열심히 일했어. 나 열심히 일했어. 나 문서 이만큼 작성했어. 나 열심히 공부했지. 나 생각했지. 나 열심히 일했지. 그거 이렇게 PPT로 작성해가지고 문서 작성해가지고 누구한테 올리는 거 말고, 나 이제 열심히 했다고, 노력했다고,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경영자라 생각해봐. 내가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돼. 돈을 당장 벌어야 돼. 실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단순하게 논문처럼 길었어요. 그거 어쩌라고. 그거 어차피 논문도 그거잖아요. 논문이 진실된 논문이라고 한다면 결과물이 있고 나서 그 결과물 갖고서 글로서 정리한 게 논문인 거예요.
결과물이 없고서 그냥 내가 상상을 해갖고서 쓴 논문 말고 그거는 소설이고 그건 소설이고 글이란 것은 어떤 결과물이 있고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선형적으로 공유하고 싶긴 하기 때문에 편하게 대중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쓰는 게 논문인 거죠. 그게 글씨인 거잖아. 근데 그 글씨라는 것은 현실이 있는 상태에서 글씨가 나오는 거지. 실존이 없는 상태에서 글씨가 나오게 되면 그게 무슨 허상이지.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인 거야. 지금 뭐 제미나이의 뭐 논문처럼 길게 써서 뭐 할 건데 실체가 있냐 이거야. 실체가 없이 그냥 길게만 써. 야, 그거 어차피 짜집기 하는 거잖아. 근데 짜집기 하는데 그 짜집기 정보가 속속들이 다 따져보면은 틀리다고 한다면 어쩔 건데. 그냥 뭐 그거요. 그냥 나 이만큼 노력했어. 그거밖에 더 있어? 근데 AI 시대는 결과물의 시대야. 예전엔 결과물 없이 나 그냥 취업해가지고 나 월급 받을래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 좀. 그러다 보니까 노동에서도 노동의 변화가 시작되잖아. 이거 아시죠? 예, 지금 노동의 변화가 이제 이거 뭐 여기 뭐 어떤 대학교에서 스탠포드 대학인가? 하여튼 어느 대학교에서 조사한 거 나 이거 여기 있네. 예, 스탠포드. 네, 연구한 거 보니까는 네, 고객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AI AI의 AI 업종에 AI가 침범할 수 있는 그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이 줄어들어. 거기가 어디냐면 그래 꼭 AI가 적용된 곳이에요. 뭐 이게 산업 분야라기보다는 그래서 고객 서비스, 뭐 고객을 응대해 준 거, 뭐 자동 뭐 AI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회계 쪽, 예. 회계는 패턴화된 게 있잖아. 그리고 개발 쪽, 예. 여기는 개발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AI가 지금은 아직까지 인텔리전스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인간 수준까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면 개발은 코딩 개발 있잖아. 이런 것들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 일정한 패턴이 있으니까 A가 대처가 가능해. 그리고 회계도 마찬가지야. 회계도 일정하게 포맷이라는 게 있잖아. A가 대처가 가능해. 고객 서비스도 AI가 대처 가능. 근데 어디가 취업이 되냐? AI가 아직까지 침범하지 못했던 곳. 뭐 노동에 좀 관련된 거, 뭐 육체 노동에 관련된 거, 뭐 간호조무사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운영 감독. 뭐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대, 25세 이렇게 해당되는 이 고용에 대한 변화를 보여준 건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AI 시대에는 직업군도 변한다고. 그리고 생각의 관점도 변하고. 그래서 AI를 제대로 알고서 접근하게 되면은 그나마 이 변하는 시대에 내가 적응하면서 계속 생존을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AI를 잘 모르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이게 현실인 거야. 그렇잖아. 뭐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부모님 세대잖아. 그치? 부모님 세대인데 여러분들 좀 자녀분들에 대한 취업 걱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시니까 자녀분들의 취업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AI의 그 장단점은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게 AI 장점이고 단점이고 그런 거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AI 시대에 어떻게 내가 적응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자녀분들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인지, 네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요 정도 좀 이야기할까요? 이번 시간에 이 정도 이야기하도록. 이게 그거죠.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사람의 경험 축적이거든요. 근데 AI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경험이 올라가잖아. 내가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은 그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거 빨리 변해야지 자동 업데이트가 되잖아. 근데 AI는 그렇게 안 돼요. AI는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 경험에 대한 횟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게 경험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경험에 대한 횟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되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인간이 더 되죠. 근데 지금은 AI가 여러 가지 그 기술적 한계가 AI 아직까지는
그냥 솔직히 현재 AI는요, 그냥 아티피셜 인공지능을 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제 사람을 약간 흉내냈다?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현재 AI는,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좀 하시는데 유용한 파트너 도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AI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 그에 답변은 잘해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증폭기? 그냥 언어 증폭기예요. 언어 증폭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까요? 이 정도 이야기해드리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요거 메타 교육 이거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메타 교육 중에 여기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AI가 왜 버블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요인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이 정도 방송을 진행할게요.